할아버지의 구박으로 아버지를 잃고 자신은 평생 유배지를 전전하며 아들들은 역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고 심지어 아내와 며느리까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역을 받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도세자의 셋째 아들이자 정조의 이복 동생 그리고 훗날 철종의 친조부가 되는 은원군 이인의 파란만장한 생애입니다. 1754년 한 아이가 창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도세자, 어머니는 궁녀 임씨였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처음부터 불길한 징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궁녀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영조의 분노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심지어 사도세자는 임씨의 아이를 낙태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정실부인 해경궁 홍씨가 불쌍한 임씨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한 달이 넘게 사도세자를 꾸짖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해경궁까지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여자가 되어 가지고 투기도 안 하느냐? 내가 남편의 편을 들면서 불충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해경궁이 평생 딱 한 번 들어본 영조의 꾸지람이었습니다. 영조가 분노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20세의 젊은 세자가 학문을 가까이 해야 할 나이에 궁녀에게서 왕손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해경궁과의 사이에서 이미 2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궁녀를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세자는 은원군 이후에도 숙빈 임씨에게서 은신군을, 경빈 박씨에게서 청근 옹주와 은정군을 얻어 영조의 노여움을 더욱 샀습니다. 영조는 해경궁 소생의 척손들에 비해 후궁 소생인 서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손주들의 생모가 하나같이 신분이 미천한 궁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세자가 굳이 궁녀에게 승은을 내린 경우가 드물었기에 영조는 사도세자의 방탕한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762년 은원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속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겨우 8살이었던 은원군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은원군은 궁에서 출궁되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0살 때인 1764년 그는 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은원군이라는 봉호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옛 지명인 은진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3년 후인 1767년 14살의 나이에 송락휴의 딸과 가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고 학렬상 외조부인 홍봉안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기주에게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순회세자의 집이었던 용동궁을 사저로 하사받고 오이도 총부 토총관으로 지내면서 그럭저럭 왕족으로서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771년 은원군과 동복 동생 은신군은 외람되게 근수를 많이 거느리고 남해를 타고 다니며 사치를 부린다는 이유로 파직되고 맙니다. 진짜 이유는 더 심각했습니다. 은신군의 보모인 황덕혜의 남동생 황경룡이 내시들과 결탁해 시전 상인들의 재물을 탈취한 사건이 발각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은원군과 은신군 형제가 시전 상인들에게 수백냥의 빚을 지었는데 갚지 않았던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영조는 이를 알게 되어 크게 분노했고 결국 두 형제는 제주도로 유배되고 맙니다. 유배지에서 은신군이 죽자 은원군은 유배간 지 3년 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한성으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학문에 주력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1776년 은원군의 이복형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은원군을 오이도 총부 토총관에 폭직시켰고 종친에게 주어지는 최고 품계인 홍록대부에 오르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현록대부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기 은원군은 해경궁 홍씨의 생일을 챙기고 생일 잔치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왕족으로서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의 집에서 소를 밀도 살아야 파는 무리를 일으켰고 대신들이 이를 탄핵했습니다. 다행히 정조의 비호로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은원군이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조 초기 권력의 핵심에는 홍국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조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보필했던 홍국영은 즉위 후 정조의 최고 신임을 받으며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은 은원군의 삶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홍국영은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바로 원빈 홍씨입니다. 홍국영은 원빈 홍씨가 아들을 낳아 왕세자가 되면 자신이 외척으로서 영구히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원빈 홍씨는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물러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도취된 홍국영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은원군의 장남 상계군 이담을 원빈 홍씨의 양자로 삼아 완풍군에 봉하고 대통을 잇게 하려 한 것입니다. 완풍군이라는 이름은 왕실의 본관인 완산, 즉 전주와 풍산 홍씨의 풍산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홍국영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납니다. 은원군은 처음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도 정치의 냉혹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국영의 집요한 부탁과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대감 이는 왕가를 위한 일입니다. 완풍군은 정조 전하의 양자가 되어 대통을 이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국영은 은원군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왕실의 안정, 대통의 계승, 사도세자의 혈통 보존 등등. 결국 은원군은 홍국영의 부탁과 설득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것이 은원군 인생 최대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는 정말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정조는 1776년에 즉위했으니 아직 젊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후궁도 여럿 있었고 앞으로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조에게 이제 다 됐으니 더 이상 자식 낳으려 하지 말고 내가 지정해준 양자를 후계자로 삼으시오. 그래야 내가 내 양조카 덕을 보면서 권세를 누리지 않겠소? 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더욱이 이는 정조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후사 문제는 왕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것을 신하인 홍국영이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이를 눈치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홍국영의 이 무모한 계획은 결국 그의 실각의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고 정조도 더 이상 홍국영을 비호할 수 없었습니다. 홍국영은 모든 관직에서 파면되어 기양을 갖고 이에 관련된 상계군과 은원군 모두 파면되고 자기를 몰수당하여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은원군은 이제 단순히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노린 역모에 연루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의 불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은원군과 상계군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계군의 외조부, 바로 은원군의 장인인 송락휴가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손자인 상계군이 한 각종 불온한 말을 조정의 고에 바친 것입니다. 송락휴의 밀고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상계군이 내가 왕이 되면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 정조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명백한 역모죄에 해당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대형 옥사로 번졌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계군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노론은 물론이고 소론, 남인까지 한 목소리로 상계군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상계군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계군의 죽음으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상계군이 죽자 이제 화살은 은원군에게로 향했습니다. 역모를 꾀한 상계군의 아버지 바로 역적의 아비였으니까요. 정순왕후 김씨가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연일 대신들과 함께 은원군을 죽일 것을 청했습니다. 은원군이 살아있는 한 왕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 역모를 꾀했다는 것은 아비인 은원군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은원군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조선의 법에서 역모는 삼족을 멸하는 대죄였습니다. 아들이 역모를 꾀했다면 아버지도 죽여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조의 지지 세력이었던 남인까지 은원군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은원군은 역적의 아비였고 이를 그냥 두면 왕법이 서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완강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계군의 발언이 정말로 영모의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실언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조는 혈육을 죽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원군은 과인의 유일한 형제이자 선왕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어찌 혈육을 죽일 수 있겠는가? 과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조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형제의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가문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은원군은 사도세자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은원군을 죽이는 것은 사도세자의 혈통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순왕후와 대신들이 굽히지 않자 정조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임금의 단식은 조선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왕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정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인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은원군을 죽이는 것과 과인이 죽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정조의 결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왕과 대왕 대비가 동시에 단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궁궐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대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와중에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훈련대장 구선복 등이 홍국영과 결탁하여 불온한 움직임을 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선복은 홍국영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역모였고 사건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신들은 이제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은원군과 관련된 자들이 계속해서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은원군을 살려두면 제2, 제3의 역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은원군이 살아있는 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왕의 단식에 굴복한 대신들은 한 발 물러섭니다. 은원군의 사형을 감해 제주도로 유배 보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조선에서 가장 먼 유배지였습니다. 그곳으로 보내면 은원군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마저도 크게 화를 내며 거부했습니다. 과인의 유일한 동생을 그토록 먼 곳으로 보내라는 것이냐? 절대 불가하다. 대신들은 할 수 없이 제주도보다는 가까운 진도로 유배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교묘한 수를 썼습니다. 진도로 보내라는 명을 내리면서 은근슬쩍 진도를 강화도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강화도는 한양에서 가까웠고 유배지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나은 곳이었습니다. 유배지가 멀면 멀수록 벌이 엄중한 것이 조선의 법이었으므로 이는 벌을 대폭 경감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는 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어찌 진도를 강화도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조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강화도로 정했으니 강화도로 보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은원군은 이렇게 강화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로는 은원군이 귀양간 뒤에도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은원군이 강화도에 있는 한 역모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순왕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원군을 처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정조에게 불행한 일들이 겹치면서 은원군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요절했고 문효세자의 생모이자 정조가 총애하던 후궁 의빈성씨가 출산 과정에서 아이를 사산하고 사망했습니다. 노로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마저 은원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은원군이 저주를 걸어 왕자를 죽였다. 은원군이 무당을 시켜 의빈을 죽였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은원군을 제거하려는 이들에게는 어떤 명분이든 좋았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압박을 버텨냈습니다. 그나마 정조의 비호로 은원군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적의 아비 왕실을 저주하는 자 반역의 씨앗. 이런 낙인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은원군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정조는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고 자신의 다른 아들들도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강화도 유배지에서 은원군은 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사형 명령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복형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는다면 은원군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상상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원군이 유배를 간 후에도 노론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정조의 비호로 은원군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조는 은원군을 수시로 유배지에서 몰래 불러내어 만났습니다. 엄연히 죄인 신분이었지만 말입니다. 노론 벽파의 영수 심한지가 어찌 병가에서 계책을 내어 적을 속이듯 하십니까? 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정조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벌여가며 동생을 만났습니다. 겨울밤에 미행을 나가 썰매를 타고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론, 소론, 남인들까지 정순왕후와 함께 이를 크게 규탄했지만 정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절절한 우애를 보이는 정조에게 쏠리면서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오던 정순왕후도 의례적인 반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정조의 이런 행동에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은원군은 정조를 제외하면 사도세자의 자식 중 유일하게 생존한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은원군을 아끼는 것은 곧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효성은 대단히 강력한 명분이었습니다. 민심도 전하께서 이복 형제를 처토록 아끼시니 참으로 효성스러운 분이다 라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조의 할머니였지만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사도세자가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은원군의 존재를 정계에 강력히 각인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정순왕후와 노론은 계속해서 은원군을 사형시키라고 주장했고 정조는 이를 거부하며 은원군을 보호했습니다. 정조는 은원군을 석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정순왕후와 노론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11살의 순조가 즉위했고 증조모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원군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정조가 정학을 바로 펴면 사학은 절로 없어질 것이라며 천주교를 묵인한 결과 교세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탄압하기로 결심했고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재공의 한 궁녀가 밀고 하여 은원군의 아내 상상군부인 송씨와 며느리 평상군부인 신씨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들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과거 상기군이 모반에 연루되어 사망하고 은원군과 정계군은 강화도로 안치되었을 때 송씨와 신씨는 양재궁이라 불렸던 폐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이때 주문모 신부를 숨겨주던 강완숙 골룸바가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자주 접촉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송씨와 신씨는 천주교 교리를 접하면서 크게 위로받으며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받고 정식으로 입교까지 했습니다.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리서를 읽었으며 자주 주문모 신부를 모셔다가 강론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궁녀들에게도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고 주문모 신부가 만든 최초의 평신도사도직 단체인 명도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로 밝혀지자 이들은 사역을 받았습니다.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한국 124위 순교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은원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며느리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서자 이철특과 함께 가시덤불 장벽 사이에 거적을 들이밀어 틈을 만들어 유배지를 탈출한 것입니다. 당시 강화도에는 이철특 외에도 이성득, 이당, 이케득 등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은원군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붙잡혔습니다.
이 탈출 시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은원군의 아들들도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순조는 경악했습니다. 순조는 그래도 왕족이니 봐달라고 권했지만 정순왕후는 아무리 왕족이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며 순조의 청을 기각했습니다. 1801년 은원군은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8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박으로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고 아들들이 역모로 죽고 아내와 며느리가 순교하는 것을 지켜본 후 결국 자신도 역적의 압이라는 낙인을 뒤집어 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은원군의 아들들 중 이단과 서자, 이케득은 몇 번의 위기를 넘긴 뒤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순조와 헌종의 비호 아래 석방되어 관례도 올리고 장가도 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당의 아들이 바로 정계대원군 이광입니다. 그리고 정계대원군의 아들이 강화도령 훗날의 철종입니다. 은원군은 비록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후손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1849년 은원군의 손자 철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철종은 할아버지를 복권시켰습니다. 순조비의 명으로 은원군과 상계군에 관한 기록을 대량으로 세초했다고 합니다. 세초란 사초를 없애는 것으로 세탁을 하여 먹물만 지우고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고종황제 때 은원군은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충정공, 충성스럽고 올곧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역적의 아비로 낙인 찍혀 살았던 그에게 마침내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은원군 이인의 삶은 조선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되어 평생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구박으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었고 홍국영의 야망에 휘말려 아들 상계군을 잃었으며 신유박해로 아내와 며느리를 잃은 후 자신도 역적의 압이라는 낙인을 뒤집어 쓴 채 사역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조의 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 조선 왕조 역사상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불행한 인생을 보낸 왕족은 몇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이 왕이 되면서 은원군은 전주이씨 은원군파의 파시조가 되었고 그의 비극적인 삶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불행했던 한 왕족의 삶이 후대에 와서 재평가되고 그의 후손들이 왕실을 이어갔습니다. 은원군 이인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왕실 계보의 시조가 되었습니다.